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저희가 마주칠 수 있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 이걸 다른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경험 많은 분들의 요점 정리 같기도 하고 상황별 안내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용적인 접근이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본 자료에는 총 5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 중인 시어머니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을 때,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시거나 배회하실 때, 또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같은 걸 거부하실 때, 네네. 이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어르신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방법들,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요. 그 안에 숨겨진 뭐랄까, 진짜 의미나 효과는 뭘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돌보고 계신 시어머니께서 좀 심한 욕설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인데요. 아,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 상황은. 그렇죠. 자료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야단치기보다는 감정을 먼저 읽고 공감해주기. 공감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좀 들어주거나 아니면 칭찬을 자주 해드리기. 또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거나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행동, 이렇게 욕설이라는 행동 이면에 있는 어르신의 감정 상태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 아니면 혼란일 수도 있고요. 아, 그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걸 먼저 읽고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고 과거 이야기나 칭찬은 뭐랄까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도 같고요. 네네. 간단한 질문은 계속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일 테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맞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약간 시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억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어르신의 현재 인지 상태를 좀 파악하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좀 부드럽게 알려드리면서 안정감을 드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관계 확인을 통한 안정감?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혹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도 이런 질문 자체가 어르신 인지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소통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와, 생각보다 깊은 뜻이 있었네요. 단순히 기억력 체크가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자료를 보니까 우선 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은 잠시 분리시키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양쪽 어르신 이야기를 각자 들어보는 거. 네, 일단 분리하고 경청하는 거. 기본이면서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미술치료 같은 집단 활동 중이라면 잠시 떨어뜨려 놓고 아니면 구조화된 활동 외에 개인적인 과제를 따로 드리는 방법도 있대요. 환경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갈등이 생기는지 이걸 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이 접근법은 갈등 관리의 기본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분리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응급처치고요. 네. 그 다음에 각자 입장을 들어보는 건 공정한 중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바로 판단하기보다 양쪽의 감정과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는 거. 그게 공정함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 중에 좀 불리하거나 개인 과제를 주는 건 아무래도 갈등의 소지를 좀 줄여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부딪힐 기회를 줄이고 각자 자기 활동에 집중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이고요. 네네. 특히 저는 마지막에 언급된 거,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지 관찰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 관찰이요? 네, 이건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뭐 특정 시간대라든지 특정 활동, 아니면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패턴이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좀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니까요. 이것도 결국 문제의 표면 아래를 보려는 시도인 거죠. 첫 번째 상황의 감정 읽기처럼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예방한다.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거나 배회하실 때요. 네, 배회. 정말 보호자분들 애태우는 행동 중 하나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막아서면 안 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어르신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걸어주면서 옆에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고요. 음, 동행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유도하고 또 중요한 게 주변 환경, 그러니까 집안 밖의 위험 요소를 미리 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네. 치매 어르신의 배회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목적 없이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서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찾으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익숙했던 장소나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유가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방법들은 어르신의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딱 규정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행동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욕구나 감정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소리 지르거나 억지로 막는 대신에 이렇게 차분히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는 건 어르신께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래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 행동이 무시당하거나 방해받는다는 느낌 대신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안정감이요? 네. 소리를 지르면 어르신은 더 불안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근데 차분한 목소리로 어디 가세요? 하고 묻는 건 일단 소통의 문을 여는 시도고 어르신 의도도 파악하면서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네네.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변 환경 정리하는 건 당연히 낙상이나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고요. 결국 핵심은 강압이 아니라 뭐랄까 공감과 안전 확보를 통한 부드러운 동행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드러운 동행.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황인데요. 어르신이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시는 경우예요. 이것도 정말 돌보는 입장에서는 진땀나는 순간이죠. 네, 정말 그렇죠. 매일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료에서는요, 목욕 횟수를 갑자기 늘리지 말고 서서히 늘려가거나 아니면 목욕 중간중간에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래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비누나 로션향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전신 목욕이 너무 힘드시면 세수나 발 닦기 같은 부분 목욕부터 시도해보고 또 입을 옷에 대해서는 직접 고르시게 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네요. 네, 이 접근법의 중심에는 존중, 그리고 점진적 변화 유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존중과 점진적 변화요? 네. 어르신이 싫다고 분명히 표현하실 때 그 의사를 그냥 무시하고 강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횟수를 조절하거나 범위를 좀 좁혀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자체가 어르신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칭찬이나 좋아하는 물건 사용, 옷 선택권 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칭찬은 목욕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좀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죠. 이거 붉게 하고 귀찮은 거야가 아니라 칭찬받고 기분 좋아지는 경험이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고요. 좋아하는 물건 사용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옷 선택권을 드리는 거,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죠? 이건 어르신 스스로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 즉 자율성을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자율성. 네,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선택권이라도 존중받는 경험은 어르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앞서 나온 다른 상황들에서 보였던 부정적인 행동들 이면에도 이런 통제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와,
작은 선택권 하나가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지감을 느끼게 해준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상황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좀 불안정해 보이시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마음이 안 좋으실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이 막 안절부절 못하실 때는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거나 하던 활동을 잠시 바꿔보는 게 좋대요. 아, 주의 전환 기법이군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고 대화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또 어렵고 긴 설명보다는 쉽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고요. 네, 소통 방식을 조절하는 거네요. 그리고 때로는 말 없이 소를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 같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치매 어르신과의 소통에서는 사실 언어적인 메시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나 주변 환경이 중요해요. 아, 비언어적인 거요? 네. 안절부절 못하실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그 불안한 생각이나 문제 행동에 계속 빠져드는 걸 막고 감정을 좀 환기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죠. 예를 들면 뭐 창밖에 새를 같이 본다거나 예전에 좋아하시던 노래를 좀 조용히 틀어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네. 그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규칙적인 생활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요. 예측 가능성. 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 이런 리듬이 어르신에게는 아, 세상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곳이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줘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화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렇군요. 안정감을 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큰 소리 대신 차분한 목소리, 복잡한 문장 대신 간단한 단어 사용하는 건 어르신이 정보를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주니까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부드럽게 잡아들이는 손길이 더 큰 위안과 유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어르신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잘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안정적인 환경과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상황과 대처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보이셨나요? 어떤 상황이든 어르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려는 노력. 이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공감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부드럽게 다가가려는 태도. 또 문제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나 욕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결국 우리가 돌보는 대상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고유한 감정과 역사를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인격체로서의 존중. 네. 각 상황에 맞는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비단 돌봄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돌봄 현장은 이 자료들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도 많겠죠. 그렇죠. 매뉴얼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지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혹시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는 주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쉽지 않은 돌봄을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바로 당신,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 자신의 마음과 몸은 어떻게 돌보고 지켜나가야 할까요? 아, 돌보는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위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